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오늘은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여로 팀장님 오셨는데요. 반도체의 겨울은 가고 봄은 온 것인지 이야기 나누고 전략 세우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열정이 넘치고 호탕한 우리 손여로 팀장님. 네. 마음에 드시죠? 맞습니다. 자, 반도체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가 이제 여파가 좀 지나갔습니다. 꽤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또 뭐 쭉쭉 뻗는 거는 아니기도 합니다. 네, 모건 스탠리의 부정적 보고서, 마이크론의 실적 호조가 있었지요. 예, 뭐부터 체크할까요? 네, 우선 저는 이 리포트가 나왔을 때 늘 우리 구독자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맹신하지 말고 체크내 불법하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항상 뭐 반도체를 말씀드리든 2차 전지를 말씀드리든 제 텐션 자체는 굉장히 흥분해 보이지만 이 멘트 자체는 흥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저번에 이제 올해 상반기나 올해 중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엔비디아에 대한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나왔을 때도 당연히 뭐 목표가를 말하지만 그 목표가에다 대고 그냥 묻지마 묻어두고 투자보다는 해당 가격대를 돌파할 때마다 조금씩 분할 매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할 매도요? 매수가 네. 아니라? 분할 매도하고 눌리면서 다시 사자 이런 말씀 드렸었죠. 그러니까 이제 고점에서 가격대를 설정해가지고 빠지면 매도하고 분할 매도하고 다시 사는. 그렇죠. 그래서 물론 지금 이렇게 결과가 나와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저는 늘 그래요. 항상 이 투자의 가장 중요한 거는 기회 비용이나 보유 기간이기 때문에 내가 목표해놨던 뭐 목표가라든가 아니면 단기적인 저항 라인에 도착을 했을 때 일부 비중을 줄이는 걸 저는 항상 말씀드려요. 그다음에 이제 추가 상승이 나오면 본 비중으로 이제 홀딩을 하고 네. 만약 돌파를 못하고 밀려 내려가면은 그때 다시 사자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이 모건스탠리에서 리포트가 9월 15일에 나왔기 때문에 이전 녹화 이후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모건스탠리 리포트 아마 이제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나온 지도 2주가 넘었으니까. 그때 저는 모건스탠리 리포트를 처음 읽었을 때 이 헤드라인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 100% 동의는 아니고 동의는 한 15% 정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왔었고, 그다음에 누군가 질문해 주신다면 그러면 이건 반도체 겨울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저는 약간 늦여름이나 늦여름 정도로 표현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막연하게 실적을 본 적이 없는 게 아니고 실적을 본 적이 있고, 그다음 우리가 물론 엔비디아가 정말 이 독과점적인 위치를 하고 있지만 그들이 팔고 있는 GPU가 필요한 것은 알지만 이 GPU가 비싸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다음에 정말 우리가 제조업이라고는 볼 수 없는 뭐 매출 총이익률이나 영업이익률 이런 것들을 기록하다 보니까 피크란 단어를 누가 먼저 쓸까? 만약에 썼다고 했을 때 그게 정말 피크가 맞냐라는 생각을 들 텐데 결과적으로 아닌 거죠. 모건스탠리가 리포트 나와가지고 급락했지만 투자분들 사이에서 동의해주지 않는 느낌이 나오면서 결국 이제 리포트 발간하고 추정률이 끝난 다음에 이틀 만에 이제 모건스탠리는 SK 하이닉스를 매도한 물량을 고스란히 매수하는 모습 나왔어요. 그래서 9월 15일에 리포트 발간 전에 9월 14일에 100만 주를 팔았지만 9월 16일에 100만 주를 고스란히 샀기 때문에 저는 요거는 모건스탠리가 실수를 한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한 가지 조금 우리가 그 부분에서 명확히 알아야 될 것은 모건스탠리가 자기 계정으로 모건스탠리가 투자해서 사고 판 게 아니라 모건스탠리 창구를 통해서 산 외국인 물량이기 때문에요. 뭐 추정은 할 수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모건스탠리의 물량은 아니다. 예, 그거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근데 이제 금융감독원 입장에서는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했으니까 이 결과 내용이 좀 나오는 거에 따라서 정말 자의적인 매매인지 창구만 이용한 거 조금 명확하게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고, 엔비디아 관련해서도 분명히 제가 이제 PPT를 또 급하게 수정을 했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엔비디아가 블랙의 설계 결함을 잘 마무리하고 4분기에 양산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출시 지연 뉴스가 또 나왔어요. 출시 지연 뉴스가 또 나오고, 네. 그다음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목요일이었습니다. 27일 목요일이었고, 마이크론의 이제 예상의 호실적 덕분에 정말 목요일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불타올랐고, 네. 금요일 이제 아침에 블랙엘이 이제 출시가 지연됐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다음에 오늘 이제 아침에 또 G2 갈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화웨이를 이제 좀 선두로 해가지고 엔비디아에 대응을 하자.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이제 중국을 위해서 이제
고가형 브랜드 말고 이제 뭐 H20인가 뭐 B20 같은 모델을 만들어서 좀 저가형 모델을 만들어서 그걸 중국에 수출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쓰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오늘 이제 녹화일로 하면 월요일인데 오늘 시장이 약세를 보인 이유는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저랑 늘 말씀드리는 게 이 뉴스를 정리하면서도 시장을 이렇게 만든 이유는 이 뉴스 때문인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근거가 이 뉴스가 떴을 때 외국인과 기관이 약간 좀 격한 수급 변화를 내주면 전 그게 정말 이유다라고 판단하는데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그 일본에서 내각이 좀 예상외로 다른 분이 되시면서 약간 엔캐리 트레이드 물량이 나올 것 같다는 이슈가 나오면서 오늘 약세를 보였으니까 지금 아마 편집본 보시는 분들 아마 반도체가 아마 바닥을 다지고 있을 텐데 그때가 좀 매수기가 될 거다라고 저는 이제 업황은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제 늘 박사님께서 질문을 주시는데 오늘만큼은 SK하이닉스를 좀 편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격차가 좀 나고 있고 저는 늘 SK하이닉스를 선호를 하면서도 삼성전자가 밀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좀 밀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수급장에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가 늘 봤던 거는 SK하이닉스는 HBM3 이제 수출을 하고 있고 HBM4랑 HBM5 수출을 위한 준비를 차곡차곡 하고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HBM3 통과했는데 HBM3 통과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인내심의 바닥이 좀 닿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전에 대해서. 그래서 뭐 기다릴 수 있는 분들은 뭐 6개월, 1년도 기다릴 수 있겠지만 저는 좀 빠르게 매매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석 달은 안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젠슨항 CEO가 그 컨퍼런스콜 삼성전자 컨퍼런스콜에 와가지고 그 서명을 했다는 뉴스가 나온 지도 한 석 달이 넘었는데 그 이후로 약간 좀 개발된다는 이제 통과됐다는 뉴스가 안 나오고 있어요. HBM3 같은 경우. 근데 지금 삼성전자가 CXL 관련으로 SK하이닉스와의 격차를 줄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CXL의 특허를 취득한 것은 SK하이닉스였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차량용 SSD를 통해서 현대차와의 협업 뉴스를 나오고 있는데 저는 뭐 삼성전자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삼성전 이제 반도체를 보고 있는 뷰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다. 우리가 삼성전자가 온디바이스 A랑 CXL에서 정말 SK하이닉스가 긴장을 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약간 조금 옆길로 새고 있는 것이 아쉽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수급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뉴스가 외국인은 하이닉스를 사고 있지만 삼성전자를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 번째 PPT에 이게 제가 이제 저번 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다 정리를 해온 건데 업데이트를 하자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음봉이 여기 좀 길게 찍혔고 오늘 삼성전자 한 3% 정도 밀렸죠. 그 다음에 SK하이닉스도 삼성전자 한 2% 정도 밀렸고 삼성전자 한 3%, SK하이닉스가 3% 정도 밀렸는데 수급 동향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순매도세가 꾸준하게 지속된 상황에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의 순매도세가 나왔고 삼성전자는 4%, 하이닉스는 5%.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오늘은 단기적인 차익실현 나왔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을 제외한 최근 일주일간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굉장히 수급이 좋았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바라보는 외국인과 기관은 오늘은 일단 일본 내각이라는 뉴스가 터졌기 때문에 후퇴했지만 저번 주까지만 해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다루는 대하는 외국인과 기관의 자세는 정말 달랐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 이거는 제가 또 저번 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이제 HTS 재무제표를 퍼온 건데 저번 제가 출했던 반도체에 제가 이 전망치를 찍어놨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안 보여요 작아서. 그렇습니까? 제가 이거 확대가 되나? 제가 좀 불러드리겠습니다. 그 결국 지금 말씀하시려는 게 반도체가 AI에 대한 우리가 의구심도 있고 엔비디아가 흔들리기도 했지만 결국은 국내 기업들이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 때문이잖아요. 가이던스가 낮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선은 모거스탠리에서 워낙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해서 2025년 전망치를 거의 10분의 1토막, 15분의 1토막을 내놨는데 저는 그럴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고 있고 근데 아무래도 지금도 우리가 이제 낸드 플래시나 뭐 D램 메모리 같은 전통 레가시 반도체에 좀 잔고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저는 만약에
이 잔고가 증가한 부분이 해소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정확히 언제 얼마나 빨리 해소가 되냐가 이건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잔고가 증가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수주 잔고가 물량. 증가해서 수주 물량, 이제 수주 잔고. 출하하기 위해서 생산을 해놓고 이제 중간재로 이제 제겨 놓는 거죠. 네. 근데 그거는 저는 2차 전지도 그렇지만 이제 이 전방 기업들 뭐 PC 기업이라든가 전방 IT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를 확충할 때 당연히 당연히 GPU뿐만 아니라 디램이랑 이런 낸드 플래시도 당연히 주문하기 때문에 미리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그들이 말을 바꿔버리면 지금 가만히 쟁여놓은 물량들이 빨리 쳐내지면은 모거스탠리가 완전 틀렸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할 건데 그 기준은 저는 한 석 달 정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ASP가 10% 줄었고 그다음에 정통 레가시 반도체들이 중간재 형식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뭐 물류 공장이 남아 있다라는 뉴스를 봤는데 요게 만약에 3개월 이내에 소화가 되면은 저는 모거스탠리가 완전히 틀렸다라고 말을 할 거고 3개월 이상 이렇게 남아 있다라고 한다면 모거스탠리가 말한 것 중에 일부는 인정을 해야 되고 글로벌 전방 뭐 아마존이라든가 뭐 마이크론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생각보다 좀 이 수주가 많이 좀 빨리 안 쳐지는 건 맞는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저번 영상에서 제가 여기서 보면 3분기 실적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 현재 저번 주 종가 기준으로는 약 11조 정도, 11조 정도고 그다음 SK하이닉스는 6조 8천억 정도인데 네. 전망치가 변했어요. 근데 어느 정도 변했냐면은 약 10% 정도 훼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거스탠리가 완전 틀렸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이 ASP도 줄었고 이제 그 창고에 물량이 남아 있는 것은 인정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실적 전망치가 한 달 전에 비해서 약 10% 정도 깎였는데 그런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에 너무 저평가 매력도가 있죠. 그래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2개월 선행포가 4.6이었는데 이 전망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5.4 정도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12개월 선행포가 8 정도 됐었는데 12개월 선행포가 9점대로 좀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보더라도 삼성전자는 PBR이 1.2고 SK하이닉스는 PBR이 2.4 정도 되기 때문에 이들이 이 위치가 정말 중요한 거 맞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아까 결론을 말씀드렸습니다. SK하이닉스부터 봐야 된다. SK하이닉스부터 보고 아무 생각 없이 저는 SK하이닉스 매매하고 삼성전자 매수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는 일단 SK하이닉스만 매매하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만 매매를 하고 삼성전자를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이 낸드 플래시 잔고를 빨리 쳐내거나 HBM3를 통과했다는 뉴스가 나와줘야 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전략 살펴봤고요. 오늘은 거기다가 플러스로 유리기판, 클래스 기판 얘기를 해주시려고 준비를 하셨네요. 그렇습니다. 유리기판이 처음에는 언제 상용화 되는 거야? 아직 먼 얘기잖아 이런 얘기를 하다가 최근에 다시 관심이 꽤 높아지고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지금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반도체 이야기를 드리는데 반도체 대형주가 바닥을 잡으면서도 아까 외국인과 기관 수급 보셨을 때 이제 추석 전후로 그런 모습 보여주었고 제가 이 자리에 오기 전에 HBM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저번 주 마이크론 실적 발표하면서 강세를 보였던 게 유리기판이어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께 유리기판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네. 그래서 지금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도 어쩔 수 없이 오늘 시장 분위기 때문에 음봉을 기록을 했습니다. 음봉을 기록한 가운데 저는 그래도 외국인과 기관이 일부 저가 매수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줘서 저는 유리기판 좀 말씀드릴 건데 저는 어떤 이제 저번 주 금요일에 강세를 보여줬던 게 메타버스, 저는 메타버스랑 좀 비교를 해드리거든요. 네. 메타버스랑 전고체랑 유리기판을 비교를 해드리는데 메타버스와 이제 전고체랑 유리기판의 다른 점은 전고체랑 유리기판은 실적 확인 시점이 점점 더 구체화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고 양사 시점이 최대한 빠르다. 전고체 같은 경우는 2027년인데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2026년 시점을 보고 있어요. 가장 빠른 게 삼성전기랑 SKC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대장급 종목들을 위주로 소개를 드린 이유는 혹시라도 나는 좀 단기적인 변동성 위주로 어떤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없을까라고 판단했을 때 태성은 이제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성도 이제 녹화질 박사님과 이야기를 나눴지만 네. 주가 위치가 공격적인데 저라면 사야 된다고 매수를 권해도 왜냐하면 수급이 너무 좋기 때문이죠. 이 고가권 돌파를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해줬기 때문에 소위 땡기는 대로 땡기는 종목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 태성이라는 종목은 손절이 가능하신 분만 권해드리고 손절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저는 삼성전기랑 LG이노텍이랑 SKC를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오늘 SKC를 탑픽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필옵틱스랑 캠트로닉스는 뉴스에도 나와 있지만 삼성전기랑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삼성전기가 지금 제가 이 방송을 준비하는 순간까지 어떤 이슈가 노출되지 않으면서 수급이 안 들어왔으면 저는 삼성전기를 탑픽으로 꼽아드리겠는데 삼성전기가 지난주 뉴스 보신 분 아시겠지만 유리기판 뉴스도 있지만 그 휴대용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뉴스가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시세가 나와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녹화보를 보신 다음에 바로 매수라기보다는 좀 눌림목 공략을 할 줄 안다라고 하신 분들은 삼성전기랑 LG이노텍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요 지금 당장 살 종목이 필요합니다라고 하신 분들은 SKC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SKC 같은 경우는 모멘텀이 총 3가지 있다라고 봅니다. 첫 번째로는 화학이죠. 기본 본업이 화학이니까. 그 다음에 동박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2차 전지 모멘텀. 그 다음에 지금은 제가 반도체 소개를 해드리지만 유리기판 관련 사업 가시화가 제일 빠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해외 투자사와의 오랜 법정 공방에서 승소를 했다. 이 부분이 이제 넥세온입니다. 넥세온이 이제 SKC가 투자한 기업이 이제 넥세온인데 이 넥세온이 경쟁 기업과의 법정 공방에서 승소를 하면서 이 비용 감소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유리기판 사업을 위해서 미국에 증설이 되고 있는 기업이 앱솔릭스죠. 근데 앱솔릭스는 미국에서 정부 보조금을 받았기 때문에 가장 빠른 이제 실 제품을 내놓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실 제품이 2026년 하반기에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가장 빠른 성과를 내놓을 수 있는 종목으로 SKC가 보인다 해서 제가 오늘 탑픽은 SKC를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가운데는 SK 하이닉스, 유리기판 가운데는 SKC를 탑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반도체 대형주 SKC, 그 다음에 HBM은 반도체 대형주가 SKC라고요? 반도체 대형주는 SK 하이닉스, 네. 그 다음에 HBM은 PSK 홀딩스랑 한미반도체, 네. 그 다음에 유리기판은 SKC 탑픽으로 꼽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여로 팀장님과 우리의 또 관심주 2차전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차전지가 오랜 고생, 정말 인내의 끝판왕, 끝을 통과해서 이제는 회복 기조입니다. 물론 이제 뭐 하루 뭐 이틀 이렇게 오르고 내린 건 있지만 많이 회복이 되고 있는데요. 업황부터 좀 체크할까요? 네, 최근에 한 3개월 이내 2차 전지를 매수하신 분들 충분히 수익 보신 분들도 계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올해 상반기나 내년 이제 작년 하반기에 매수를 하신 분들께도 어떻게든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좀 소개를 해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2차 전지의 어떤 반등 시그널 중에 1개 반 정도는 좀 됐다라고 봅니다. 첫 번째로는 리튬 총 몇 개인데요? 총 3개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3개 중에 1개 반. 1개 반은 좀 달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근데 왜 1개 반이라고 하냐면 제가 원하는 수준까지 안 올라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거는 실적 개선, 그 다음에 전반기로부터의 수주, 그 다음에 리튬 가격 반등입니다. 근데 이 실적 개선은 이제 한 30% 정도 확인한 것 같아요. 제가 봐야지만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전반기로부터의 수주는 한 60%, 70% 정도. 그 다음에 이 리튬 가격 반등은 한 40%. 원래는 제가 25%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저번 주 금요일 종가로 70.5위안에서 72.5위안까지 리튬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저는 한 40%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다 더했을 때는 제가 말씀드렸던 2차 전지 반등의 선결 조건에 절반 정도는 이제 만족이 됐다라고 보고 있는데 기술적인 바닥은 잡혔죠. 왜냐면은 이제 그냥 뭐 쌍바닥이나 삼바닥을 만든 게 아니고 쌍바닥이랑 삼바닥을 만든 다음에 단기 박스권 고점까지 도착을 했고 돌파한 기업도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바닥이다라고 보이고 만약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3분기 실적이 개선이 안 되고 리튬 가격이 다시 밀린다든가 뭐 유럽이나 미국에서 전기차를 소비를 안 해준다든가 이런 아무도 상상하지
않는 악재가 되돌아 나오지 않는 이상은 2차 전지는 지금은 바닥일 가능성이 좀 90% 넘게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 그 선봉에는 테슬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2차 전지 시장이 안 좋을 때는 테슬라가 잘 간다고 해서 국내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같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근데 2차 전지에 대해서 외국인들도 매수를 하고 있고 공매도도 감소하고 있고 전기차 화재가 나오는 가운데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같은 국내 완성세 기업들의 기술력이 주목을 받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커플링되는 경향이 좀 많아졌다라고 보고 있고요. 뉴스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테슬라가 물론 중국의 판매 비중 역할이 크지만 테슬라 자체의 그 3분기 인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그 다음에 10월 10일에 로보택시 발표에 대한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테슬라가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슬라가 국내 2차전지 관련 종목들에 대한 투심을 상당히 개선시켜줬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의외로 제가 잘 몰랐던 수주가 있더라고요. 제가 원래 이 방송 준비를 위해서 PPT 작업을 위해서 검색을 하기 전에 제가 알았던 뉴스는 LG화학이랑 포스코 퓨처엠 뉴스밖에 없었는데 에코프로 뉴스까지 추가적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수주가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뭐 삼성 SDI랑 GM이랑 또 조단이 계약을 앞두고 있다 이런 뉴스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LG화학이랑 토요타의 합작법인도 양극재 공급 계약을 맺었고 그 다음에 가장 먼저 나왔던 LG화학이 GM으로부터의 25조 원대 양극재 계약 이거는 올해 2월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나왔던 뉴스가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랑 에코프로인데 포스코 퓨처엠이 1조 8천 원 규모의 수주를 얻었는데 상대방이랑 납품 기간이 비공개인 것을 봤을 때 애플일 수도 있고 GM일 수도 있고 테슬라일 수도 있고 셋 중 하나다 이렇게 좀 저를 보고 있고 에코프로 관련했을 때 최근에 에코프로 머티가 오늘 좀 윗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강한 모습 보여줬는데 저는 이제 뉴스 찾아보고 공시도 보고 여기서도 이유를 모르면은 저는 이제 종목 토론식까지 찾아가는 그런 사람인데 아무도 이유를 모르고 있었는데 에코앤드림과 이 에코프로가 중국 전구체 제조사인 GM과의 협업을 통해서 어떤 전구체 생산을 좀 원활히 하겠다 이런 뉴스가 좀 낙수 효과를 준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2차 전지에 대해서 외국인이 사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연기금도 이제 은행주 이제 밸류업 지수 발표하면서 은행주들이 좀 차익이 나왔었는데 그 자금들이 좀 2차 전지로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 가장 2차 전지에 좀 탄력을 줬던 게 많은 분들 아시죠? 이 유진투자증권의 네. 우리 이사님이 긍정적 리포트를 정말 한 1년 만에 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독일을 비롯한 유럽에서 전기차의 보조금을 부활시켜주면 그러니까 아직 부활을 안 했는데 독일에서 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복귀를 할 것을 검토를 하고 있다는 입장까지만 나왔어요. 근데 그 입장이 진짜로 부활했을 때는 우리나라 배터리가 투자 매력이 있을 수 있다라는 리포트가 나왔고 그 리포트에 발맞춰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이 뉴스 되게 유심히 보시더라고요. 저는 근데 일단은 중립입니다. 11월부터 외국인과 기관도 공매도를 진행했을 때 90일 안에 상환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걸 잘 눌러보시면은 최대 1년까지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메리트가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좋아하실 만한 뉴스라고 판단해서 갖고 왔고 11월부터니까 11월부터 진행하는 공매도인데 일단은 3월까지는 공매도가 금지된 상태죠. 그 다음에 내년 3월부터 공매도가 재개가 될 건데 아마 요렇게 조금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금 완만하게 바꿔주면은 공매도를 적극적으로 진행을 안 하면은 그래도 이 2차전지 관련 종목들에 대한 하방 압력이 덜 걸릴 것이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오늘은 양극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 오늘 전고체는 그냥 짧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고체 같은 경우는 2027년 상용하니까 2026년 상반기부터 그때부터 이제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모아가는 관점이고 지금부터 2025년 하반기까지는 매매 관점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정말 이
2차 전지용 전고체 배터리는 안 나오고 있지만 시제품은 만들어진 상황이고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휴대용 전고체 배터리 그냥 이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었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확실하게 삼성 SDI를 비롯한 삼성 계열들이 2차 전지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가장 큰 빠른 실제 낙수 효과를 좀 입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CATL이랑 파나소닉을 간단하게 좀 보고 있었는데 CATL과 파나소닉과 국내 기업들의 협업 뉴스가 나왔습니다. 국내 2차전지 셀 기업들이 CATL과는 협업이 없지만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같은 경우는 파나소닉과의 협업 뉴스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좀 낙수효과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아시다시피 제가 저번에 전고체 배터리를 다뤘어요. 그래서 뭐 CIS라든가 뭐 한농화성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들이 시세가 많이 나왔습니다. 시세가 많이 나온 다음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고 삼성전기는 아까 반도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전고체 배터리뿐만 아니라 다른 다양한 모멘텀으로 시세가 나왔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매매를 잘하신 분들은 전고체 배터리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투자분들 사이에서 갈립니다. 2차 전지를 정말 실적으로 접근하신 분들 전고체 되게 좀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수익만 나면 되지라고 하신 분들은 전고체 좋아하셔가지고 제가 전고체 짧게 말씀드린 거고 전고체는 매매 관점으로 이번 주는 아닌 것 같고 다음 주쯤에 눌림 만들 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양극재를 좀 중심으로 하신다 그랬잖아요. 네. 최근에 사실 주가 반등은 셀이 주도해서 LG 엔솔이 주도한 건데 양극재는 작년 재작년에 올라갈 때 주도주였는데 양극재를 주목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네, 완성셀 같은 경우는 이제 추석 전후로 전기차 화재 나오면서 제가 저번 녹화 때도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를 말씀드렸더라고요. 그러면서 삼성 SDI랑 LG 에너지 솔루션은 정말 천천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양극재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완성셀을 소홀히 하는 건 아니고 이미 우리 구독자분들 포트폴리오에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가 있으실 테니까 그들이 우상향 기조를 꾸준히 보여주면은 홀딩을 하시면 되시고 나는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를 한 15%, 20% 수익 보고 다 팔았다. 그 다음에 저번 영상 보고 전고체도 매매를 다 했다. 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양극재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바닥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 바닥 대비해서 저번 주 금요일 날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정말 조용히 이제 포스코 홀딩스랑 올라왔고 LNF 같은 경우는 테슬라가 강세를 보여줄 때 LNF가 따라가는 모습인데 그 실적 전망치를 보니까 여전히 적자로 나올 거다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계속적으로 제가 이렇게 캡처를 해드리진 않았지만 이 양극재 기업들도 반도체처럼 적자인 것은 맞는데 적자 폭이 줄어들 것으로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 사실 3분기 영업손실이 지금 NH투자증권에서 9월 27일에 리포트를 내놨는데 9월 27일에 이 NH투자증권이 리포트를 쓰기 전에는 적자폭이 약 300억, 400억까지 나왔었어요. 근데 리튬 가격도 68.5연에서 72.5연이 나오고 앞에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LG화학이라든가 포스코 퓨처엠과 같은 전방 기업들이 수주를 하다 보니까 요 이제 전망 손실 전망치가 좀 완화된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긍정적 리포트 나오고 있고 이 합작 법인 뭐 철수라든가 완공 연기도 사실은 부정적인 뉴스인데 2차 전지를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불확실성 제거 일환으로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는 조금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LNF 같은 경우는 LFP 배터리 뉴스도 있지만 역시 현대차와의 배터리 자체 개발에 대한 양극재를 공급한다는 뉴스에 좀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이렇게 관련 종목들을 말씀드린다고 했을 때 오늘 당장 접근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오늘 시장 자체가 시장 전반을 아우르는 좀 하방 압력을 줬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완성셀 매매했고 전고체 매매했고 양극재를 관심을 두고 있는데 양극재를 지금 당장 사기보다는 이 관심 종목들 차트에 넣어놓고 음봉이 마무리되면서 이동평균선 사이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올 때 접근해보자 이런 부분이고요. 저의 양극재 탑픽은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가장 안전한 종목이죠. 그래서
저는 매매 잘합니다. 매매 잘합니다라고 하신 분들은 포스코 퓨처임도 괜찮고 LNF도 괜찮아요. 근데 저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네. 취사 선택을 한다고 했을 때는 코스모 신소재를 봐야 됩니다. 코스모 신소재 양극재 업체를 볼 수 있어요?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네. 삼성 SDI뿐만 아니라 이제 음. LG 에너지 솔루션까지도 양극활 물질을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 양극재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고 이 매출 비중이 물론 이 양극활 물질뿐만 아니라 어떤 화학 소재까지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삼성 SDI 매출 비중이 약 70% 정도 되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30% 정도 되고 이 코스모 신소재가 중국발 그다음에 유럽과 미국 등에도 양극재 수출이 증가할 것이라 전망입니다. 저는 이거는 증권가 전망인데 저는 눈으로 봐야지 말씀을 드리는 편인데 만약에 이 코스모 신소재가 주가 위치가 위험한 위치가 아니라고 한다면 증권계통에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봐주고 이 기대감에 발맞춰서 바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에 들어오면서 반등 나와준다고 했을 때는 저는 코스모 신소재 유심히 봐도 좋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LNF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LNF는 뭔가 이게 미래에셋에서 시비를 왕창 받아주면서 뭔가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어쨌든 또 LNF도 반등하니까 지난번에 세게 반등하더라고요. 그죠? 네. LNF 봤는데 저는 이제 또 말씀드렸는데 저는 확인 매매를 하는 타입인데 이게 그렇습니다. 저는 LNF가 테슬라로부터 수주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만 있습니다. 저는 눈으로 봐야 돼요. 근데 안타깝게 최근에 뉴스 나온 거는 테슬라가 LNF한테 수주를 주는 물량을 줄이고 있다라는 게 사실인데 테슬라가 인도량이 증가하다 보니까 LNF한테 수주량이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대감을 안고 있는데 LNF 바닥에 있었잖아요. LNF 바닥에 있었는데 이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들어왔을 때는 저는 매수할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매수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데 이 LNF를 쭉 끌고 가는 게 아니고 3분기 실적 발표 전후로 매도를 하고 3분기 실적 발표하고 다시 사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자리를 떠났는데 테슬라가 우리가 인도량이 너무 증가해서 이 양극재 캐파가 부족하다. 그래서 LNF한테 줄였던 주문량을 다시 늘리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제가 이제 투자 전략을 실적 발표 전에 팔았다가 다시 사시는 게 아니고 다시 쭉 드라이브를 거는 게 맞다. 그렇게 저는 LNF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상당히 우리가 이제 주도주가 없을 때도 네. 시장을 꽤 주도하면서 잘 갔는데 최근에 이렇게 또 조금 관심에서 멀어진다. 주가 좀 조정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네, 우선 제약바이오로 한다면 시장의 상황과 상관없이 강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라는 건데 그거는 시장에 대한 투심이 상당히 좋을 때 이야기고 이번에 제약바이오가 이제 올해 이제 7월, 8월부터 강세를 보이기 시작한 것은 이제 B컷에 대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가시화가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미국의 생물보안법 통과 뉴스까지 두 가지 뉴스가 나오면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제약바이오를 말씀드렸지만 저번에도 말씀드렸고 제가 비만 당뇨 치료제 한번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바이오시밀러 말씀을 드렸어요. 그다음에 오늘 오픈 이노베이션 쪽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저도 사실은 이제 박사님처럼 약간 쉬었다가 사자 혹은 놀림목 공략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했었는데 오늘 시장 제일 빨리 반등한 게 제약바이오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PPT에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은 의약품이랑 제약바이오에서 단기적인 차익 실현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캡처를 떠온 건데 오늘 오전장에도 이 의약품이랑 제약바이오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였습니다. 근데 오늘 정규장 마감까지 이 외국인 같은 경우 순매도를 다 줄이면서 보합권까지 움직였고 오늘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양봉 마감했고 그다음 셀트리온도 양봉 마감했고 뭐 유한양행이나 오스코텍 이런 종목도 양봉을 보여줬고 그다음에 오늘 오픈 이노베이션이니까 완성 제약바이오 기업이 아니고 뭐 전임상 단계나 임상 1상, 임상 2상까지만 기술 개발해가지고 뭐 얀센이라든가 화이자 같은 전방 제약바이오 기업에다가 수출하는 그런 기업을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릴 건데 저는 이 대표 종목을 꾸려올 때 항상 이력 있는 종목들만 갖고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바이오시밀러는 사실 몇 종목이 안 되고 그다음에 비만 당뇨도 몇 종목이 안 되는데 제일 애매한 게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이오텍이라고 하는 기업들 옥석을 구분해야 되는 섹터.
이 왜냐하면 면역항암 숫자가 사실은 안 나오는 거니까. 그죠? 면역항암제라든가 제약바이오로 검색을 해보면 엄청 많이 나오는데 제가 뭐 종목명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그 종목은 뭐 성장성이 없는 것이냐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은 기술특례 상장 기업이 아니면서 적자가 4년 이상 되면은 이제 뭐 셀리드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거래 정지가 될 수 있는데 그들은 기술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판단할 그건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 증권계통에서도 뭐 지금은 아니었지만 불과 뭐 1년 반이나 2년 전까지는 리포트가 나왔던 종목이고 그들도 기술력은 있고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할 거다라고 하지만 재무제표에서 탈락을 해버린 순간 거래 정지가 됐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는 옥석을 구분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저는 그래서 관련 종목들을 딱 정리해왔습니다. 과거에 기술 이전한 이력이 있는 종목, 그 다음에 기술 이전을 통해서 흑자 전환이 된 이력이 있는 기업들, 그 다음에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이제 전방 바이오 기업들한테 이제 기술 이전을 가서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보고 있고 확실하게 다인 거는 오늘 제가 반도체랑 2차전지랑 제약바이오 3개를 준비했지만 오늘 가장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오늘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반등이 제일 빨리 나온 제약바이오를 좀 세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저는 좀 바이오텍하고도 비슷한데요. 이제 신약을 완전히 개발해서 판매하는 것보다 기술 개발해서 라이센스 아웃하는 거죠, 그죠? 그게 오스코텍이 이제 유한양행이랑 해갖고 지금 한번 히트를 친 거잖아요, 그죠? 네, 그게 가장 이력이 지금 성공적인 이력이 있는 거고 관심 많죠. 뭐 어떻게 보면 알테오젠도 그 바이오텍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죠? 네. 결국 성과가 좀 있는 쪽이 잘한 애가 앞으로도 잘할 가능성이 높다. 그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약바이오가 물렸을 때 그냥 보유만 하더라도 꺼낼 수 있는 섹터라고 한다면 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개인 투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거래 정지를 당하고 가장 많이 상장 폐지를 당할 섹터가 제약바이오이기 때문에 옥석을 구분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지금 PPT에 물론 뭐 삼성 바이오리스도 말씀드리고 싶고 뭐 셀트리온도 말씀드리고 싶고 뭐 알테오진 뭐 삼천당 제가 이런 종목들 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말씀 이미 다 드렸어요. 저번 달이랑 저저번 달에. 그다음에 유한양행이랑 오스코텍까지도 저번 녹화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스코텍은 제가 녹화하고 떠난 이후에 그 유한양이랑 오스코텍이 이제 레이저 티닙에 마일스톤을 유입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강한 슈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번 방송 보시고 유한양이랑 오스코텍을 유심히 보셨던 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이제 관련주로 준비한 종목을 리가켄바이오랑 한올바이오랑 ABL바이오랑 지아이노베이션이랑 에이프릴바이오인데 공통점은 지아이노베이션 빼고요. 지아이노베이션 빼고 이 4개 기업은 기술 이전을 한 이력이 있고 실적 개선이 됐던 이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는 매출액은 증가를 하고 있고 영업 손실이 줄고 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는 얀센의 신약 후보 물질 LCB84를 이미 기술 수출했는데 이 LCB84랑 경쟁을 하고 있는 신약들이 임상 결과 안 좋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얀센에서 이제 리가켄바이오한테 그 단독 개발 옵션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단독 개발 옵션이 뭔가 검색을 해봤는데 이 리가켄바이오가 갖고 있는 이 신약 후보 물질을 얀센에서 못하겠다라고 하면은 다른 데다가도 또 수출할 수 있는 건데 얀센이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이거 절대 포기 안 할 거니까 너네 이거 다른 데다 팔지 마. 그래서 이 옵션을 행사를 하면은 일부 이제 2,600억 정도 되더라고요. 2,600억의 실적을 챙길 수 있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 안 들어온 거기 때문에 리가켄바이오가 최근에 증권사들로부터 왜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나오는지 봤더니 이제 이렇게 가만히 봤는데 이제 매출액은 몇백억 정도 찍히고 있고 영업 손실이 뭐 마이너스 800억에서 뭐 마이너스 400억 이런 식으로 줄고 있는데 아니 그러면은 이제 약간 그런 거죠. 알테오젠처럼 미래에 거의 실패하지 않을. 그러니까 이 기업이 잠재적으로 내년이나 내후년에 가져올 실적이 오차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도 현재 영업 손실폭을 줄이고 있는데 이 옵션을 행사했을 때는 그냥 실적이 2,600억이 찍히니까 이 증권사들 믿고 리포트를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충 계산해 봤는데
이제 매출액이 2,600억이고 뭐 이제 비용이 크게 제거가 안 될 거니까 그냥 한 2,500억 정도 단기 순이익을 찍힌다고 가정했을 때 퍼가 15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2,500억인데 지금 시총이 한 3조쯤 되니까 12개 선행퍼가 거의 15, 20밖에 안 된다. 그래서 정말 유한양행이랑 오스코텍을 바짝 쫓을 수 있는 종목은 리가켄바이오가 아닐까 그렇게 판단되는데 이 부분들이 선반영이 돼가지고 올라가 버렸으니까 매매 잘하신 분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는 유명합니다. 뉴스 많이 나오고 있고 이제 대웅제약이 최대 주주고 그 다음에 미국 파트너사 이뮤노반트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게 지분 가치가 500억에서 1000억 정도 될 거다라는 뉴스 나오고 있고 이 이뮤노반트를 함께하고 있는 HL161ANS라는 약물의 이제 임상 3상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도 가장 먼저 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다양한 파이프를 갖고 있다는 리포트 많이 읽어보셨을 것이고 JP모건 헬스케어 2022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당시에 기술 이전에 성공을 하면서 2022년 연간 실적 흑자로 전환된 이력이 있습니다. 근데 2023년에 다시 적자로 돌아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ABL 바이오보다는 한올 바이오파마를 조금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드리는데 ABL 바이오가 꼭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시즌만 되면은 변동성이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이제 매년 1월이나 2월쯤에 있으니까 ABL 바이오 좀 유심히 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끝났죠. 이제 9월 13일부터 17일까지 이미 진행이 완료된 에스모 유럽 종양학회에서 이중항체 면역 항암제에 대한 임상 결과 데이터 이런 것들을 발표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보시면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저는 탑픽을 에이프릴 바이오를 말씀을 드릴 건데 GI 이노베이션도 굉장히 좀 흥미롭다. 제2의 알테오전을 좀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리가켄바이오, 한올바이오, ABL 바이오도 말씀하셨는데 네. 조금 더 이 연사 힘을 주어서 얘기할 종목은 에이프릴 바이오다. 에이프릴 바이오입니다. 제2의 알테오젠을 찾을 때 가장 빨리 될 거는 리가켄 바이오다라고 보고 있는데 기대 순위를 많이 못 가져가죠. 많이 이미 올랐으니까. 근데 정말 저는 사실 제약 바이오를 뭐 오래 들고 가는 타입은 아닌데 한 그래도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한 종목에다가 분기 실적이 흑자로 전환됐기 때문에 1년 이상 가져갈 수 있다라고 봐요. 근데 뭐 1년 이상 보유하시는 분들이 안 계실 거다라고 보고 있고 GI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임상 1상 단계이기 때문에 저는 GI 이노베이션을 뭐 비판할 건 아닌데 평이 너무 좋아서 경기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GI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이제 리포트 읽어보면은 어떤 신약 물질을 개발해서 이제 기술 이전하는 기업이고 기술력이 좋다는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뭐 GI 이노베이션을 뭐 방문한 것도 아니고 제가 그 약물을 맞아본 것도 아니니까 증권계통에서 너무 긍정적인 평이 있고 임상 1상 단계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뉴스가 나올 일이 없다. 근데 이제 어차피 GI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임상 2상, 3상 진행하지 않고 그대로 이제 기술 이전할 거기 때문에 GI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매매를 잘하신 분들께 좀 권해드린 종목이고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는 유한양행이 또 최대 주주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에이프릴 바이오는 최대 주주가 이제 유한양행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자금적인 문제도 없는데 상장 2년 만에 흑자 전환이 유력한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 이미 기술 이전한 뉴스도 있더라고요. 2023년에 상장을 했는데 2021년에 이미 비상장 단계일 때 이미 덴마크 제약사 룬드백에 4억 4,800만 달러 규모의 기술 이전을 한 게 이제 마일스톤이 들어오면서 이미 흑자 전환이 됐고 추가적으로 기술 이전을 앞둔 파이프라인이 2개 이상 있다고 합니다. 유한양이 대주주는 아니네요. 대주주는 이대주주. 개인 대주주가 있으시고 거기다가 이제 그 오스코텍하고도 유한양행이 이제 협업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유한양행이 말씀하신 이런 오픈 베이스를 많이 하니까 그런 개념으로 한 10% 정도 이제주 투자를 한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이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 유한양행과의 관계사도 있고 이미 기술 이전도 했고 앞으로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기술 이전할 만한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저는 한 2주나 한 달만 보유할 겁니다.
이러신 분들은 저는 리가캔바이오, 그 다음에 저는 한 달에서 석 달 정도 보유할 겁니다 라고 하신 분들은 한올바이오파마라 ABL바이오, 저는 한 6개월 정도 보유할 겁니다 라고 하신 분들은 지아이노베이션, 저는 한 1년 정도 보유할 겁니다 라고 하신 분들은 에이프릴바이오를 제일 탑픽으로 권해드린다. 그렇게 그러면 1년 보유할 거 안 보지. 사람들이 뭐 1년이 지금 가장 빠른 거 관심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거죠. 저는 탑픽을 늘 이제 거의 1년 반 넘게 우리 구독자분들께 인사를 드리면서도 이미 오른 종목은 그 종목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권해드리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눌림목 공략을 해라라고 말씀드리지만 이건 좀 약간 뜬구름 잡는 거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원하시면 이제 기술적 분석까지도 해가지고 눌림목이 얼마쯤이 될까라고 보는데 저는 좀 불명확한 건 좀 별로다라고 판단해요. 우리가 이 알테오젠도 정말 긍정적으로 말씀하신 분들 계시는데 여쭤보거든요. 그러면 알테오젠이 실적이 언제 반영되나요? 라고 여쭤봤을 때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일스톤이 들어올 건 아는데 언제 들어올지가 불명확하고, 그런 것들이 지연이 되면은 알테오젠이 물론 너무 추이가 좋지만 안 좋을 때는 그 무거운 종목이 마이너스 7%, 마이너스 8% 밀린 적이 있기 때문에 알테오젠을 내가 만약에 저는요 안 흔들리고 6개월, 1년 가져갈 겁니다 라고 말씀하신 분들께는 알테오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분들도 꼭 알테오젠이 마이너스 7%, 마이너스 8% 밀리면은 스트레스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제일 안전해 보이고 제일 안전하기 위해서는 뭐 주요 주주 지분 관계도 보고 실적도 보고 차트도 보고 이 기업의 실적을 갖다 줄 파이프라인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제 탑픽은 에이프릴바이오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에서는 오픈 이노베이션 오늘 포인트가 이제 저는 그걸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 개발하는 그런 업체들로 바이오텍이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차이가 있나요? 어쨌든 비슷한 개념으로 리가캔바이오, 한올바이오, ABL바이오, 에이프릴바이오 그 중에서 4월을 제일 좋아하시니까 4월 바이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바이오로, 에이프릴 바이오로. 네, 근데 이건 어느 정도 보라고요? 기간을? 사실은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수급 보니까 기관이랑 외국인이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빠르게 수익 원하시는 분들은 내가 만약에 에이프릴 바이오를 매수를 해서 최소한 2주는 보유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 정도 보유를 해가지고 슈팅이 나오면 그대로 매도하시면 되시고, 슈팅이 안 나오면은 차라리 에이프릴 바이오 정리하고 다른 섹터 매수하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이 에이프릴 바이오의 뭐 주가 위치라든가 수급 동이라든가 뉴스를 봤을 때는 그래도 슈팅이 한 달 이내에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 계속 이제 유한양이랑 뭐 알테오젠처럼 계속 저점에서 매수하고 고점에서 매도하고 다시 저점에서 매수하고 이렇게 좀 사골처럼 우려먹을 수 있는 투자 전략 좀 유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여로 팀장의 사골 투자 전략, 우려먹는 투자 전략, 사골 전략이었습니다. 제약바이오 이야기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여로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